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동기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하, 동력을 사용하는 부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특히 우리 자동차처럼 내연기관, 엔진에 의해서 어떠한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도 있지만은 우리 전기자동차, 전기를 주면은 동력이 만들어지는 전동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동기가 이런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소음도 적고 진동도 적고 배기, 공해도 없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를 현재 동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동기는 직류로 동작하는 전동기가 있고 교류로 동작하는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거 교류도 단상으로 동작하는 전동기가 있고 삼상 동력을 가지고 동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전동기 하면은 삼상 유도 전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반영에서는 약 90% 이상이 삼상 유도 전동기가 산업체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도기는 단상, 삼상을 포함해서 유도기는 전체 만들어진 제품의 50% 이상입니다. 유도 전동기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이때 삼상 유도 전동기는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회전자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농행이 있고 권선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동 토크를 만들어주는 원리에 따라 가지고 반콘 분쇄라고 많이 배우고 있죠. 반콘 분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 또는 콘덴서 또는 분산 또는 쉐이링 코일 기동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게 반발 기동형.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기동력이 큰 게 뭐다? 기동 토크 큰 게 콘덴서 기동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상 유도 전동기는 콘덴서 기동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부분 콘덴서 기동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폭권 전동기인데 이거는 자세한 거는 기계 시간이에요. 지금 기계 시간에 살펴보고 지금 시간에는 시간 시간이니까 시간에서 맞게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원리는 FBI죠, 그죠? 프레밍 왼손 법칙에서 FBI 자개 내 전류를 하니까 그 도체가 힘을 받더라, 음지 방향에 힘을 받더라. 그 원리에서 돌아가는 것이 직류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 또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유도라는 말이 나왔죠? 이건 FBI라는 힘에 의해서 도는 게 아니고 자개의 방향에 따라서 그 회전 자개의 방향에 따라서 아니면 회전자가 따라서 돈다는 의미로 유도 전동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부에 만들어진 자기장의 회전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회전체가 따라서 돌더라. 그래서 유도 전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작 원리를 잠깐 살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는 삼상의 전기가 있죠. 그래서 전봇대 보면은 이렇게 세 가닥의 전선이 돌고 있고 가까이 공급되는 전기는 R상, 그 다음 S상, 120도 위상차가 있고 S상, 그 다음 120도 위상차가 가지고 T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 부분에 이 꼭대기에서 N상의 자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요때 R상이 N상의 자석이 되고 요때는 S상이 N상의 자석이 되고 요때는 T상이 N상의 자석이 되고 또 요때는 다시 R상이 N상의 자석이 되고 요때는 S상 요때는 또 T상이 N상의 자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상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각각의 R상, S상, T상의 전기를 준다면 요 모터의 자석이 될 거예요. N상, S상 바뀌는데 그걸 요 시점에서 요 R상이 N상의 자석이 되고 그 다음 요 시점에서는 요 놈이 N상의 자석이 되고 또 요 시점에서는 요 놈이 N상의 자석이 되고 또 요 시점에서는 다시 요 놈이 N상의 자석이 되겠죠. 이렇게 N상의 자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회전체가 이 자석에 따라가지고 같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상의 자석 전기를 열면은 그 삼상의 전기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자기장이 위해서 안에 있는 회전체가 따라서 같이 회전하는, 그래서 유도돼서 회전하는 그런 전동기를 우리는
뭐다? 유도 전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조는 코일을 감아 회전자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개와 원통형 회전자가 있으며, 그래서 요 자석을 만들기 위한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우리는 자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에 돌아가는 요 원통부, 요걸 뭐다? 회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전자의 행태에 따라 가지고, 요 행태에 따라 가지고 농형 유도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고요. 대부분이 뭐다? 농형, 구조가 간단할 때 농형 유도전동기를 많이 쓰고, 좀 대용량일 때는 권선형 유도전동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코일은 이게 코일 부위고, 이게 뭐다? 회전자 부위죠, 그죠? 코일은 3개의 코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권선은 삼상 유도전동기는 저는 삼상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 코일 또한 독립된 3개, 코일분 1개, 2개, 3개의 코일분이 있고요. 이 코일로서 자극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된 코일분이니까 시작점, 끝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이니까 총 몇 개의 단자가 나와 있습니까? 6개의 단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선에서 3개만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6개를 다 인출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결선에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3가닥 또는 6가닥이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상 유동기 안에는 이렇게 독립된 코일분이 이렇게 3개의 코일분이 있습니다. 이 코일분이 각각 이렇게 뭉쳐서 3가닥만 놓으면은 이 모터가 Y로 결선된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놓으면은 이건 델타로 결선된 걸 의미합니다. 그 결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자로, 이게 결선이 아니고 십진자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처럼 시작점을 UVW, 끝점을 XYZ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작점 UVW, 요 UVW, 요 부분에 각각 UVW라는 시작점에 각각 RST의 증기를 주고, 요 끝점 XYZ는 서로 단자편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죠?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결선이 바로 이러한 결선이죠. 이러한 결선. 그래서 UVW에 이게 각각 RST의 증기를 주고, 요 XYZ는 뭐다? 묶어버린 거. 이렇게 묶어버린 걸 우리는 뭐다? Y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UVW에 각각 RST 증기를 주고, UVW에 각각 RST 증기를 주고, 여기 보니까 Y를 어디에 같이 묶어줍니까? W에 묶어주죠. Y를 W에 같이 이렇게 묶어주고, Y를 단자를 W 단자에 같이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X 단자를 어디에 묶었습니까? V 단자에 묶었죠? 요 X 단자를 V 단자에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요 부분이 뭔 단자입니까? X, Y, Z네요. 이게 Z입니다. 그래서 Z 단자를 어디에 묶어주고? U에 묶어줍니다. 그래서 Z 단자를 U에 이렇게 묶어주네요. 이렇게 묶어서 RST 전기를 공급하는 걸 우리는 뭐다? 델타 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정확한 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상의 RST 전기가 정상적으로 UVW에 RST가 들어가면 정해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근데 RST가 아니고 SRT, 요 두 상이 바뀌어버리면, 또는 요 밑에 두 상이 바뀌어야 돼요. 또는 위아래 두 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전원 중에서 2개만 바뀌어주면 되는 거예요. 2개만 바뀌어주면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터를 정력 운전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별도의 장치 없이 공급되는 전원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모터가 역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상 유도 전동기는 RST 전기반이면 내부적으로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회전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상 전기반이 가지고는 모터가 회전한다 하지 않는다?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하기 위해서 기동시키는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동 코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주 코일이 있고, 이걸 돌리기 위한 뭐다? 기동 코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 코일과 기동 코일로 이루어져 있고, 주 코일은 실제 일을 한 거니까 많은 전류가 흘러들어오는 거죠.
많은 전류가 흘러 들어온다는 저항은 뭐하다는 겁니까? 작다는 거죠. 저항이 작게 해서 전선은 굵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코일부는 코일이 굵고 코일 수는 보다 적어서 선로 정수 중 리액턴스 성분이 큰 성분, 즉 X 성분이 큰 성분이 되겠습니다. 기동 코일은 상대적으로 작은 전류, 기동시키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작은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해서 저항이 크고 그래서 전선은 하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 코일에 비해서 하늘고 코일 수는 많아서 R 성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기동 코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자가 4개가 나옵니다.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는 단자가 몇 개가 나옵니까? 3개 또는 뭐다? 6개 있습니다. 근데 단상 유도 전동기는 코일에서 나오는 거는 2개, 4개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동 코일인지 운전 코일인지, 한 개는 운전 코일, 한 개는 기동 코일인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크게 틀리죠. 저항이 큰 것이 기동 코일, 저항이 작은 것이 뭐다? 운전 코일.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동 코일에 그냥 코일만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회전력을, 큰 회전력, 기동 토크를 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기동 코일에 같이 붙여서 그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인 경우는 콘덴서를 붙여서 이 주 코일과 기동 코일 사이에 위상차를 두어 더 큰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운전 방법은요. 자, 이 기동 코일은 실제 여러분들 선풍기가 안 돈다. 콘덴서가 고장나서, 즉 기동 코일과 콘덴서가 연결된 이 회로가 고장나서 선풍기가 안 돈다. 하지만 날개를 손으로 돌리시면은 회전력만 잠깐 주면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기동 코일과 콘덴서가 만드는 이것은 회전력을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돌고 나면은 이 기동 코일과 콘덴서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회로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니까 불필요한 전기가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돌고 나면은 원심력, 돌았다는 걸 확인하는 스위치에 의해서 주회로만 사용되고 기동 코일 부분 살아나요. 전기를 아껴주는 그러한 용도로도 그렇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동 코일과 콘덴서는 실제 운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필요 없는 요소죠. 그래서 이렇게 자 기동이 되고 나면은 기동 코일이 불필요하므로 전력 손실만 최소화하므로 원심력 스위치 돌았다는 걸 확인하는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자 그 기동 스위치는 기동 코일은 차단하고 주회로만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단자가 4개가 있다고 했죠?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자, 여기 사이에 우리는 단상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게 콘덴서를 묶어서 회로를 빼내죠? 빼냅니다.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로를 결선해가지고 빼낼 때 두 가닥만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력 운전하기 위해서 3가닥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운전 코일, 기동 코일 따로 빼내고 콘덴서 따로 빼낸다면 여기서 놓는 게 뭐다? 4가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넣는 가닥수는 꼭 4가닥이 아니고 2가닥 또는 3가닥 또는 뭐다? 4가닥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2가닥 넣는 경우는 정력 운이 허정된 경우고요. 3가닥이 넣는 경우는 정력 운전을 따로 할 수 있는 경우고요. 4가닥이 넣는 경우는 뭐다? 콘덴서를 따로 이렇게 외부에서 연결하게끔 또 코일 부분만 넣는 경우는 4가닥이 또 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회전이 되고 나면은 이 기동 코일은 필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동이 되고 나면은 기동 코일이 불필요하므로 전력 손실만 최소화하므로 원심력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 기동 코일 부분은 제거하고 주회로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 결선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 코일과 보조 코일 2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 코일과 보조 코일에 전을 공급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콘덴서 기동 방식은 이 보조 코일에 콘덴서를 달아준 것이 콘덴서 기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 코일은 그냥 뭐다 전원만 연결하지만은 이 기동 코일에 콘덴서를 따라서 위상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더 큰 회전력을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회전.
역으로 돌기 위해서는 콘덴서가 걸리는 쪽으로 뭐다 R 전기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원 방향을 반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은 역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회로에 공급되는 뭐다 전원을 마그네트를 통해서 바꿔서 모터를 단사 모터를 역회전하는 걸 나중에 실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서 우리는 동작이 정회전, 역회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시안 어떻게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겔슨만 본 거고 실제 자세한 내용은 어떤 원리에서 동작되는가는 전기기기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품 카탈로그상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겔슨 방식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까 앞의 방법과 똑같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흑색과 백색으로 쭉 코일이 표현되어 있고요. 보조 코일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갈색과 회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코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흑색, 한 개는 뭐다? 백색. 또 한 개는 갈색, 또 한 개는 뭐다? 회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또 한 개는 똑같이 흑색과 백색, 또 한 개는 갈색과 회색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갈색과 백색에는 정해진 갈색과 백색에는 그냥 우리 전기 RT 전기가 공급되고요. 그래서 RT 전기가 있다면 흑색과 백색에는 RT 전기가 공급되고요. 그 다음 R 전기가 어디에? 갈색에, 요 R 전기가 갈색에 공급이 되고요. 갈색 전기가 갈색에 공급되고, 그 다음 회색 선에 뭐가 연결돼서? 콘덴서가 연결돼서 T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T하고 이렇게 연결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회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자, 역시 RT의 전기가 흑색과 백색에 연결되고요. 그래서 주회로에 연결되고요. 주회로에 연결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 R 전기가 어디에? 회색에 연결되네요. 그래서 이 R 전기가 어디에? 회색에 연결되고요. 이렇게 해서 회색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 갈색에 뭐가 연결돼서? 콘덴서가 연결돼서 이것이 뭐하고? T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삼상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방법입니다. 삼상유도 전동기는 3가닥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고 6가닥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3가닥이 인출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닥이 인출되는 유도 전동기입니다. 하지만은 내부의 골근은 3개의 골근이 감겨 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시작과 끝단자, 시작과 끝단자, 시작과 끝단자. 그래서 6가닥의 전선이 인출되어야 되는데 3가닥만 인출되는 경우는 나머지 끝단자들이 이렇게 결선되고 외부로 노는 것은 시작 단자만 오기 때문에 이렇게 3가닥만 인출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각 인출소 간의 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의 장, 2번과 3번 사이의 장, 1번과 3번 사이의 장을 측정하면 요 내부에 걸리는 이 코일 사이의 장값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이 동일하면 이 코일이 손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사이의 장을 측정하니까 150.13, 2번과 3번 사이의 장을 측정하니까 150.41, 1번과 3번 사이의 장을 측정하니까 150.4. 그래서 소수점 이하 첫째 절까지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 이 내부에 이 코일의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니까 그 저항값이 킬로옴으로 나왔죠. 그래서 737옴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730옴 정도. 자, 2번과 3번 사이는 369옴, 약 반이죠. 1번과 3번 사이는 368옴. 이게 저항차가 심하게 발생되면은 이 골 간의
전련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면 이 모터가 탈 겁니다. 지금도 이 모터는 아마 열이 많이 발생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 2배의 저항이 측정된 이 모터는 선이 3가닥 인출됐지만은 삼성 모터가 아니에요. 이건 뭐다? 단상 모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항값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저항값이 측정된 이 단자에 콘덴서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RT전을 공급해서 단상 유도 전동기로 기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앞에 단상 콘덴서 기동 유도 전동기에서 그 내용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 코일과 외암 사이에 전련장이 좋은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 전기를 넣으면 이 코일 내부에 전기가 통하죠. 이 전기가 외암으로 이 바깥쪽으로 놓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가 이 선을 통해서 코일에만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지 그게 외암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련장을 측정해서 그 저항값이 커야만 전류가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련장값이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련장 측정기에 요 오른쪽 빨간 단자가 라인 단자라고 되어 있고요. 요 검은 단자가 뭐다? 어스 단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라인 쪽에 갖다 대고 이거 검은 선은 뭐다? 어스 쪽에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자,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단자, 어스 단자는 외암 쪽에, 외암의 금속 부위 또는 금속 부위에 갖다 대고요. 그리고 라인 단자는 코일에 갖다 대야 되는 거죠. 코일에. 그래서 코일이 이 선을 통해서 인출됐기 때문에 이 인출선에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인출선에 갖다 대고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를게요. 무한대. 바늘이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갔죠. 무한대. 두 번째 선 역시 무한대. 세 번째 선 역시 무한대로 전련장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련장 값이 여기에 있는 제일 낮은 숫자가 1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럴 땐 메가옴이라고 읽어주죠. 그래서 1메가옴 이상이 나오면은 1이나 2나 3이나 요 오른쪽 영역 1 이상이 나오면은 양호한 거예요. 근데 1보다 낮은 값, 요 0과 1 사이 값이 나오면은 이제 안 좋은 상태로 보는데 내선 중에서는 이 전동기가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 가지고 0.1, 0.2, 0.3 또는 0.4메가옴 이상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메가옴 이상의 전련장이 나오면은 그냥 좋다 이렇게 보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6가닥이 인출된 경우는 그 선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적혀 있건 U, V, W, X, Y가 Z라고 이렇게 적혀 있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되는 선에 시작점을 1번, 끝점을 4번, 시작점을 2번, 끝점을 5번, 시작점을 3번, 끝점을 6번에서 1, 2, 3이 가까이 시작점, 4, 5, 6을 가까이 끝점으로 표기하거나 또는 시작점을 U, V, W, 끝점을 X, Y, Z로 이렇게 표기해서 그 선이나 기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연결할 때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번호나 또는 그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각 인출선 간의 저항을 측정해서 이 내부에 코일의 저항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는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도면 보니까 1번과 4번은 측정이 되겠죠. 2번과 5번은 측정돼야 되고 3번과 6번 사이도 저항이 측정돼야 되고 나머지는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자, 1번과 4번 사이를 먼저 확인할게요. 1번과 4번 사이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7.35 7.4. 자, 측정의 편의를 도우기 위해서 이 선이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 5번 선, 6번 선이 선만 이렇게 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찍기 좋게끔 단자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1번과 4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겠습니다. 자, 저항값이 7.37옴이 되겠습니다. 2번과 5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09옴이 되겠습니다. 3번과 6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39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35, 7.1, 7.3 정도로 이렇게 저항의 차가 조금 생겼죠. 그죠? 이거는 모터의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일 간의 저항은 이렇게 저항은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항은 전련장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과 이 코일 사이에
전련장이 얼마큼 좋은가 그 전련장으로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련장 측정기입니다. 왼쪽 검은 단자가 어스 단자, 오른쪽에 적색 단자가 라인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스 단자를 1번 쪽에 물리겠습니다. 1번 선에 물리고요. 그래서 1번 골군과 2번과 3번 사이의 골군 사이의 전련장을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2번, 한 번은 3번 사이의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1번 선, 한 개는 2번 선에 갖다 대고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가 나오네요. 3번 선에 갖다 댔습니다. 1번과 3번 콜 사이의 전련장이네요.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이 콜과 이 콜, 그리고 요 콜과 요 콜 사이의 전련장을 측정했죠. 안 한 거는 이 콜과 요 콜입니다. 그래서 2번 콜과 3번 콜 사이의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선과 3번 선 사이의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콜 공간의 전련장은 아주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내부의 콜과 외암 사이의 전련장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은 실제 요 인출선 내부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출선과 외암 사이의 전련장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 2번 선, 3번 선의 인출선을 통해서 이 코일과 외암 사이의 전련장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스 쪽은 외암 쪽에, 그래서 외암 이 적지 단자나 또는 이렇게 금속 부분에 물리고, 나머지 리더선은 자 1번 선에 물려서 전련장을 측정하겠습니다. 무한대가 나오네요. 2번 선 역시 무한대입니다. 3번 선 역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 골군과 외암 사이 전련장, 그리고 2번에 연결되어 있는 2번 선에 연결되는 이 골군과 외암의 전련장을, 그리고 3번 선에 연결되는 이 골군과 외암의 전련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측정한 전련장 값이 1메가옴.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여기가 0, 1, 2돼 있죠. 그죠? 그래서 1메가옴 이상의 값이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근데 1메가옴 이하가 나오더라도 요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서 0.1, 0.2, 0.3, 0.4 메가옴 이상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상 1메가옴 이상이면은 괜찮고 1메가옴 이하면은 요 모터 내부에 전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상 봐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운전 방법입니다. 6가닥이 인출 시에만 Y 또는 델타로 선택 운전이 가능합니다. 3가닥만 인출되는 경우는 그냥 내부 계열선에 의해서 그냥 운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닥 인출되어 있는 경우 Y 계열선으로 계열선 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 단자에는 RST 전원을 내주고 4번과 5번과 6번보다 그냥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에는 RST의 전기를 주고 4번, 5번, 6번은 묶은 이런 계열선을 Y 계열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터에서 보면 1, 2, 3, 4, 5, 6 돼 있죠. 그죠? 그럼 1, 2, 3에는 RST 전기를 해주고 4번, 5번, 6번 노는 인출선보다 서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Y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의 R 전기, 2번 선의 S 전기, 3번 선의 T 전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RST를 연결하고 4번, 5번, 6번은 그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선을 통해서 4번과 5번을 묶어주고, 그리고 또 5번과 6번을 서로 또 묶어주면 이 세 개가 서로 다 연결이 되겠죠.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가 윙하고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Y로 모터가 운전할 때와 나중에 델타로 운전할 때의 차이가 안 보여서, 자, 이 모터와 똑같이 내부에 골군이 3개가 있는 것처럼 전구 3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 전구가 1번으로 전구와 선이 연결해서 나온 선은 뭐다? 4번으로 연결된 거예요. 두 번째 전구는 2번의 전선에서 들어가서 5번으로 놓은 거고요. 세 번째 전구는 3번에서 들어가서 6번으로 놓은 겁니다. 이 내부의 코일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 코일이 들어가서 시작해서 감겨서
4번으로 놓으죠. 그죠? 그래서 1번에서 감겨서 4번으로 놓은 것처럼 전구 3개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지금 이 전구도 실제로 1번, 2번, 3번, 1번 노란선, 1번, 2번, 3번에는 RST 전기가 공급되고, 그리고 끝단자 4번, 5번, 6번 이 노란선에는 다 큰멍으로 묶여있죠. 그죠? 그래서 전구도 Y개선, 이 모터 내부의 콜분도 Y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전기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이 요 전압이 인가된다는 거죠. 그 전압이 1번과 4번 단자의 전압이 내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급되는 전압은 222V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은 220V예요. 1번과 4번 사이에 이 콜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1번과 4번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127V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공급되는 전압보다 작은 전압, 몇 배만큼? 루트 3배만큼 적은 전압이 공급되는 것이 Y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도 이렇게 반불 상태로 점등이 되는 겁니다. Y결선이라 하면 시작점에, 각 코일의 시작점에 1번선, 2번선, 3번선에 RST의 3상 전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 그 코일의 끝단자 4번, 5번, 6번은 공도로 묶은 것을 보이는 Y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공급되는 전압보다 실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배만큼 작은 전압이 걸린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델타 결선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시작점에 RST 전기를 주고 끝단자 4번, 5번, 6번을 묶어버리면 무슨 결선? Y 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끝단자를 4번을 옆에 있는 시작 단자에 묶어주고, 5번을 옆에 있는 시작 단자에 묶어주고, 6번을 처음 단자의 시작점에 묶어주면 이러한 결선을 우리는 델타 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선이 결국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1번 단자와 쭉 따라가니까 6번 단자가 서로 묶였죠. 1번과 6번이 서로 묶이고, 2번과 4번이 서로 묶이고, 그리고 3번과 5번이 서로 묶이고, 3번과 5번이 서로 묶이고, 각각 아까 RST를 1번, 2번, 3번에 이어준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1번, 2번, 3번 시작점에 RST 전원이 들어간 것은 Y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4번, 5번, 6번 이 끝단자가 같이 묶여버린 게 아니고 4번을 2번에, 5번을 3번에, 6번을 1번선에 묶어서 운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델타 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자, 풀어서. 자, 4번을 어디에 묶어줍니까? 2번에 같이 묶어주는 거죠. 요 4번을 어디에? 2번에 같이 이어주는 겁니다. 4번을 2번에 이어주고요. 그 다음 5번을 어디에? 3번에. 요 5번의 리더선을 3번에 이어주고요. 그리고 끝단자 6번의 끝단자를 1번에 이어줍니다. 6번 요 부분을 1번하고 같이 묶어준다는 거죠. 첫 번째 선하고 묶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모터가 힘있게 돌고 있네요. 불의 밝기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도는 게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은 시작 단자, 코일의 시작 단자에 RST를 넣는 것은 Y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코일의 끝 단자를 묶어주는 게 아니고 옆 코일의 시작 단자에 묶어주는 것이 우리는 델타 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Y와 델타 결선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되는 전압은 220V의 3상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겠습니다. Y는 실제 콜군에 인가된 전압은 공급되는 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작은 전압이 인가됩니다. 그래서 즉 127V의 전압이 인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군 한 개 공급되는 전압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공급되는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만큼 적은 전압이 공급되는 겁니다. 자, Y계선 해볼게요. Y계선은 4번, 5번, 6번 끝단자를 묶은 거죠. 그래서 끝단자 4번, 5번, 6번 길이를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Y에서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운전. 인가되는 전압은 222V입니다. 근데 실제 코일 1번과 4번 사이의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1번과 4번 사이 이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127V로 루트 3배만큼 작은 전압이 그린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델타에서는 끝단자 4번을 2번에 연결하고 4번 끝단자를 2번에 연결하고 5번 끝단자를 3번에 연결하죠. 세 번째 코일의 시작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6번의 끝단자를 첫 번째 코일분의 시작점 1번에 연결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되는 전압이 앞에 확인한 것처럼 220V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4번 사이, 1번과 4번 R 사이에 걸려있는 이 코일분에도 똑같은 220V의 전압이 공급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구의 밝기로도 그게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델타에서는 실제 코일분에 인가되는 전압은 실제 공급되는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걸립니다. 즉 220V의 전압이 인가되는 겁니다. 자, 모터의 용량이 1마력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의 용량이 적은 경우는 Y로 할지 델타로 계산할지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압이 두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20에 3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으로 공급되는 회로에서는, 즉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220V일 때는 자, 저전압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6번이 묶이고 2번과 4번이 묶이고 3번과 5번이 묶인 상태에서 RSD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자, 오늘 학습했던 델타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 이 코일분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220V의 전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0V의 코일분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모터가 1마력으로 그 힘으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380V라면, 이 표기된 전압 중에 높은 전압이라면 이게 고전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자, 4번과 5번과 6번이 묶이고 1번과 2번, 3번에 RSD 전원을 공급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라는 거죠. 그럼 실제 모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380V보다 루트 3배만큼 적은 22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도 220V, 요 경우도 실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20V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 일을 하는 마력수는 1마력으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0V의 공급 전압이 공급될 때는 델타로, 380이 공급될 때는 Y로 해서 실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20V로서 그 전압일 때 1마력으로 운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20V의 전압이 공급된 회로에 이렇게 Y로 계산한다면 실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20V의 나누기 루트 3인 127V의 전압이 걸리죠. 그러면 이 모터는 1마력으로 운전이 안 돼요. 즉 힘이 엄청 딸린 상태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380V인데 이게 델타로 사용을 했다. 그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380V가 걸린다는 소리죠. 그럼 실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이 사양은 220V까지 견디는 코일한 거예요. 근데 380V가 인가되기 때문에 처음 돌리면은 1마력보다 훨씬 큰 힘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열에 견디지 못하고 조금 있다 모터가 타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별로 델타로 할지 Y로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모터의 용량이 적은 경우는 공급 전압과 모터 코일근이 견디는 전격 전압과의 관계를 따져서 Y로 할지 델타로 할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직익기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터의 용량이 큰 경우는요, 기동 시에는 Y로, 일정 시간 후에는 델타로 운전되는 Y기동, 델타 운전 방식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시퀀서를 직접 연결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등기 4cm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등기인데 두 가닥이 인출된 게 아니고 네 가닥이 인출되는 유도 전등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가닥이 인출되는데 자, 두 선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면 측정되는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은 자, 저항 옴에 두시고 저항을 측정하면은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과 2번 선, 항상 요 두 선을 1번 선, 2번 선을 했습니다. 자, 9.75옴입니다. 그래서 소수미하고 무시하고 9옴 정도의 저항이 측정됐고요. 그럼 3번 사이는 무한대, 4번 사이는 무한대. 그래서 1번 선과 2번 선, 두 선 사이의 저항값이 9옴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번 선하고 4번 선, 그럼 1번과 2번 사이가 9옴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두 선 사이의 저항을 측정해 볼게요. 요 두 선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면은 저항값이 얼마? 60옴 정도의 저항값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이렇게 두 단자와 두 단자 사이의 저항값이 측정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는 9옴이고 한 개는 60옴이죠. 그래서 저항값이 적은 것이 운전코일이고요. 그리고 저항값이 큰 것이 보다 기동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운전코일, 3번과 4번이 기동코일입니다. 근데 요 오른쪽에 모터가 살짝 잠겨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저항이 나오는 단자를 측정하니까 요 두 단자가 저항을 측정하니까 여기가 약 29옴, 나머지 두 단자도 측정하니까 29옴. 똑같은 저항이 나왔네요. 또 요 단자는 요보다 조금 더 작은 모터입니다. 측정하니까 저항값이 0.576kΩ이죠. 그래서 576옴입니다. 나머지 두 단자도 측정하니까 564옴, 약 570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값이 작은 것이 뭐다? 많은 일을 하는 힘이 좋은 모터고요.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내부적인 저항값이 클수록 작은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모터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부위의 운전코일과 기동코일을 달리 이렇게 감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적을 때는 운전코일과 기동코일을 같이 감아서 뭐 한쪽을 운전, 한쪽을 기동 구분 없이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내부 코일이 이상이 없는 건 확인했어요. 이 자체가 이상이 없고 이 자체가 이상이 없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이가 전륜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일하고 외암 사이가 전륜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측정한 걸 전륜장 측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륜장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륜장 측정은 전륜장 측정기 매각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각이가 있죠. 일반 테스터기 아닙니다. 매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개는 요 1번, 2번 코일 사이에 찍어주고요. 1번, 2번. 또 한 개는 3번, 4번 코일 사이에 3번에 찍어도 되고 4번에 찍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찍어서 이제 전륜장 측정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무한 들어갔죠? 그 전륜장까지 무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1번, 2번 코일군과 3번, 4번 코일군 사이는 완벽하게 전륜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코일하고 이 외암 사이도 전기가 새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암에 나사, 금속 부위에 찍어주면 됩니다. 또는 접지선에 찍어도 되고요. 또는 축에다가, 금속 부위에 축에다가 찍어도 됩니다. 자, 금속 부위에 찍고, 나머지는 이 모터 내부 코일하고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코일이 결국은 이 선으로 인출되어 있으니까 이 선에다가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선하고 무한대, 2번 선하고도 무한대, 3번 선하고도 무한대, 4번 선하고도 무한대. 만약에 이 코일 내부에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온다면 바늘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0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올 수 있구나. 전륜장이 안 좋구나. 만지면 찌릿찌릿하구나. 그 정도를 확인하는 건데 그때 이 바늘의 값이 이 모터에 사용하는 전압이 만약에 220V라면 0.2, 여기가 1이죠. 0.2 정도의 이상을 가르쳐야 된 거예요. 무한대. 그리고 440이라면 0.4메가옴 이상입니다. 근데 통상 1메가옴 이상이면은 쓸만하다 이렇게 보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렇게 0.1, 0.2, 0.3, 0.4로 나누고 있는데 1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륜장 측정기로
모터 내부 코일과 코일 사이의 전륜장도 측정하고 코일하고 외암 사이의 전륜장도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콘덴서를 달아서 이렇게 운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왼쪽이 정회전, 우측이 역회전으로 운전하는 패러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콘덴서 달기 위해서 콘덴서가 정상적인 콘덴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하기가 좋은 거는 콘덴서 용량을 측정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두고 콘덴서의 용량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영어로 나왔지만은 그 사이에 콘덴서 용량을 측정하면은 250 마이크로페렛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용량이 여기 보니까 220 마이크로페렛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용량이 이상이 없네요. 자, 요 콘덴서도 콘덴서입니다. 요거는 6 마이크로페렛의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 마이크로페렛이 맞는가 볼까요? 자, 역시 테스트하기로 자, 이렇게 콘덴서 용량을 측정하면은 6.02 마이크로페렛 나왔죠, 그죠? 약 6 마이크로페렛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근데 단자는 이거는 이 두 개가 같은 단자예요. 잭 타입으로 꼽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신 겁니다. 두 개 같은 단자. 그래서 이렇게 위 단자, 아래 단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콘덴서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기가 없다면 이런 일반 테스터기로도 용량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 넘겨 주시고요. 곱하기 1kΩ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100kΩ, 또 안 되면은 곱하기 10kΩ 해주시면 됩니다. 두시고, 자, 요 양단을 이렇게 찍으면 바늘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죠? 반대로, 리드선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찍으면은 또 올라갔다 내려가죠? 이렇게 또 반대로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은 이 콘덴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볼까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래서 용량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용량에 따라서 그 반응 속도가 또 반대로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이렇게 반응을 달리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콘덴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고요. 이상이 없으면 이 콘덴서를 배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RTA 연결하고요. 그래서 운전 코일 1번과 2번은 R하고 T에다가 연결하고요. RTA라고. 자, 3번과 4번 기동 코일은 3번은 1번과 같이 R 전기 연결하고요. 3번은 1번과 똑같이 R 전기 연결하고요. 4번은 이제 콘덴서를 거쳐서 그래서 요 4번 선은 콘덴서에 가야 되니까 콘덴서 한쪽으로 가고요. 요 콘덴서 반대쪽에서 넣은 것이 이제 뭔 전기로 간다? 2번과 똑같은 T 전기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서 이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볼 때는 반시계 방향 돌았습니다.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았고요. 자, 이제는 계열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주 코일은 그대로 놔두고요. 요 보조 코일만 아까 여기에 3번 선, 요게 3번 선하고 요 콘덴서 거쳐가는 선, 이 선만 두 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 쪽은 어디로 가고 반대로 요쪽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3번 쪽이 어디로 가고 R이 아니고 T로 가는 거예요. 요 3번 쪽이 T로 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콘덴서 반대쪽에서 나왔던 선이 T가 아니고 뭐다? R로 요 두 개를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터를 돌리면은 이제는 시계 방향 중으로 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콘덴서를 이 상태에서 콘덴서를 요 위치가 아니고 요 위치에 들어도 똑같은 방향 시계 방향을 움직여요. 그래서 콘덴서 위치만 바꿔볼게요. 콘덴서가 여기서는 4번 선에서 거쳐서 콘덴서가 나갔죠. 여기는 3번 선을 거쳐서 콘덴서가 나가더라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는 요 전기, 요 콘덴서 거쳐서 R 전기 가는데 이게 바로 뭘로 가고, 요 전기가 콘덴서 안 거치고 바로 R로 가고, 요 전기가 바로 R로 가고, R로 가고. 이제 3번에서 나왔던 것이, 3번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안 가고, 이것이 뭐다? 콘덴서를 거쳐서 어디로? T로 가자는 거죠. 가더라도 역시
전원을 공급하면은 시계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 위치가 여기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 방향은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운전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가 R에서 T 방향으로 전류가 물이 흐르듯이,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듯이 전기도 R 전기에서 T 전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R에서 T로 이렇게 운전 코일을 거쳐서 전기가 가면서 요 운전 코일에서 운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R에서 T로 가는 전기가 또 여기 있죠. 요 아래쪽에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콘덴서가 걸려있는 코일이니까 이게 기동 코일입니다. 그래서 기동 코일로 가는 전류의 방향도 요 방향, 3번에서 4번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 때 운전 코일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운전 코일의 방향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방향을 바꿈으로써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R에서 요리 전기가 들어가서 T쪽 이렇게 하니까, 아까는 3번 코일에서 4번 코일 쪽으로 전류가 흘렀는데 이제는 4번 코일에서 보다 3번 코일 쪽으로 이 기동 코일로 흘러가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R에서 T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4번에서 3번 쪽으로 전류가, 이건 3번 쪽에서 4번 쪽으로 흐르는데 그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다 보니까 운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단상 유도 등록기 콘센서 기동인데 3선식입니다. 전동기에서 나오는 가닥수가 3선식인데 내부에 콘덴서가 부착돼서 인출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위에 콘덴서가 부착되어 있고요. 인출되는 선은 이렇게 세 가닥 인출되는데 그 선에 번호가 있죠. 요 제일 왼쪽은 1번 선, 요게 2번 선, 요 부분이 뭐다? 3번 선일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3번 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번호가 있죠.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정회전, 요 아래쪽으로 하면 역회전이 될 겁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이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콘덴서 용량은 180 마이크로페렛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콘덴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등인데 그때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 용량 200 마이크로페렛 콘덴서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콘덴서는 통이 없네요, 바깥에. 근데 어디 있냐, 콘덴서가. 요걸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콘덴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덴서 용량이 맞습니까? 200 마이크로페렛의 콘덴서입니다. 되어 있죠? 이 콘덴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것은 바로 앞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타입의 콘덴서 기동형 유도 전동기는요, 그 내부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번과 2번 사이에 주 코일이 감겨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콘덴서가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보조 코일, 기동 코일에 콘덴서가 걸려서 이렇게 3번 선으로 인출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부가 연결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항을 측정할 거예요. 측정하면 1번과 2번 사이를 보는 것처럼 저항이 측정되고요. 1번과 3번 사이,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는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콘덴서는 직류에 대해서는 저항이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항이 무한대, 이때 저항이 무한대가 될 거예요. 단 1번과 2번 선 사이만 저항이 측정될 겁니다. 그리고 저항이 측정되지 않는 나머지 한 선은 콘덴서와 연결된 선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는 저항값을 측정하고 1번과 3번 또 2번과 3번 사이는 콘덴서의 값을 측정해서 요 선이 끊어진 부분이 없는가, 콘덴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 선이 끊어진 부분이 없는가, 콘덴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1번, 2번, 3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단자해 주시고요.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니까 저항값이 6.9옴이 나왔습니다. 1번과 3번 사이는 무한대고요. 메가 나왔죠? 메가가 나왔습니다. 메가는 거의 끊어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과 3번 사이도 메가옴 나왔습니다. 거의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만 저항값이 얼마가 나왔다? 정상적인 저항값 6.9옴이 저항이 나왔습니다. 약 6옴의 저항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저항값이 6옴, 여기서 6옴의 저항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1번과 3번, 2번과 3번 사이는 끊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단자를 콘덴서 용량 측정 단자로 두시고요. 자, 이제는 1번과 3번 사이에 여기 콘덴서 용량 이것을 측정하겠습니다. 측정하면 1번과 3번 사이에 용량을 측정하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195, 아까 요 콘덴서 용량이 얼마짜리 걸리있다고 그랬습니까? 명판에는 180이라고 했죠. 근데 198 마이크로페렛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실제 요 콘덴서 용량만 측정된 것이 이 코일이 가지는 C값도 약간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 2번과 3번 사이도 측정하겠습니다. 2번과 3번 사이도 측정을 합니다. 역시 202 정도, 200 정도네요. 그래서 이때 콘덴서 용량이 약 200 마이크로페렛으로 측정됐으니까 요 회로가 이상이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런 테스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테스터가 없다면 일반 테스터를 가지고 일단은 저항이니까 곱하기 옴 해주시고, 곱하기 1옴 해주시고, 이러한 테스터에는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0점 조정.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를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5, 약 6 정도, 6 정도가 측정이 됐고요. 1번과 3번 사이는 바늘이 꼼짝도 안 합니다. 역시 2번과 3번 사이도 바늘이 꼼짝도 안 하죠? 역시 개방되어 있다. 근데 뭐가 걸렸습니까? 콘덴서가 걸려 있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댔죠. 이 내부에 180 마이크로페렛의 콘덴서가 걸려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안에 이런 콘덴서가 있는데 180 마이크로페렛의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 내부에 3번 선하고 1번 선 사이에도 회로에 걸려 있고요. 3번 선하고 2번 선 사이에도 요 C 값이 연결이 되는 거죠. C만 연결된 게 아니고 코일도 같이 연결되지만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의 이상 상태를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곱하기 1kΩ에 두고 바늘을 보니까 갖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갖다 대니까 역시 갖다가 쭉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요 조금 줄이면은 곱하기 100으로 두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자는 적당히 맞춰서 조정하시고요. 곱하기 1에서 1kΩ에서 아래 위로 옮기면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3번 사이를 찍을게요. 바늘을 갖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바늘은 이제 반대로 할게요. 1번과 3번이 아니고 3번과 1번. 요 리드선을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갖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요. 되게 느리죠, 그죠? 느리지만 이렇게 바늘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2번과 3번 사이를 찍어보겠습니다. 2번과 3번. 역시 바늘이 갖다가 조금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바늘이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너무 늦다 싶으면은요, 요 단자를 한 단계 곱하기 1kg 가지고 100옴 해주시면은 이제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리,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단자를 1kg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찍어보면 적당한 속도에서 여러분들이 측정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사이에 저항값 6옴이 측정되고요. 그리고 1번과 3번, 2번과 3번 사이, 1번과 3번, 2번과 3번 사이에 이 콘덴서가 장착이 제대로 연결이, 이 회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은 요 선과 요 외암 사이, 이 선과 외암 사이, 선과 외암 사이의 전련 저항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운전콜과 기동콜 사이에는 공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전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전련 저항을 측정할 수 없고, 이 1번, 2번, 3번 콜군과 외암 사이만 전련 저항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외암에 찍으시고요. 금속 부분, 외암의 금속 부분은 나머지는 뭐다? 전선에다가 코일 근선에다가 연결해서 측정하겠습니다. 무한대, 전련 상태가 양호하네요. 이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판에 있는 그대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은 L1이 R 전개된 거죠. 그래서 1번 선은 R에 연결하고요. 2번과 3번을 묶어서 뭐다? T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2번과 3번 선을 T에다가 연결, 이렇게 해주는 거죠. L2라고 되는데 이게 T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전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가 힘있게 돌아가네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걸 기준으로, 이걸 보는 기준으로, 요런 방향으로 돌았죠?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이걸 뭐다 우리는 정해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축을 보는 입장에서 시계 방향 걸 우리는 정해진이라고 합니다. 자, 역회전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계열선 풀고 역회전 하기 위해서는 이 계열선을 어떻게 한다? 2번을 아래 주고요. 2번 선을 아래 두고 그리고 1번과 3번을 묶어서 L2 T해 주십시오 했죠. 그래서 1번 선하고 3번 선을 묶어서 T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을 투입.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판에 적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회전이고요. 역회전 시에는 요 1번과 2번을 바꾸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요 1번과 2번, 요 1번과 2번의 위치만 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모타는 위에 것처럼 설명되어 있고 또 다른 모타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위치가 서로 바뀌었구나. 즉 이 3번이 2번에 물릴 때하고 3번이 1번에 물릴 때 이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번에 R의 전기가 들어오고 2번과 3번이 묶여서 T의 전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T가. 그리고 요 오른쪽은요. 2번에 뭔 전기가 들어오고 R 전기가 들어오고 여기 2번에 R 전기가 들어오고 1번과 3번이 묶여서 1번과 3번이 묶여서 T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을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죠. 이렇게. 이때는 전류가 R에서 T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운전 코일, 이게 기동 코일. 그리고 여기서는요. R에서 T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맞습니까? 여기서는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운전 코일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기동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운전 코일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RT의 개념은 여기 RT의 개념은 사실 두 개의 전원이지 거꾸로 여기를 R로 잡고 여기를 T로 잡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운전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R에서 T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고 이제는 전류가 기동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요렇게 해서 R에서 T로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빨리 나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RT로 잡았다면, 여기를 RT로 잡고 했다면, 운전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은 똑같고, 기동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바뀌면서, 전류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들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고 운전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가지고 역회전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대가 되면 역회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기본 개념으로 본다면 기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꿔서 역회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결선할 때 자 1번, 2번 운전 코일에는 전압을 주고요. 그리고 콘덴서가 걸리는 3번이 2번 쪽으로 연결되면 정회전, 요거 3번이 1번 쪽으로 연결되면 역회전.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번호 1번, 2번, 3번이 이렇게 해가지고 1번과 2번이 운전 코일, 그리고 3번이 콘덴서를 거쳐 나오는 선이죠. 그죠? 기동 코일에서 콘덴서를 거쳐서 나오는 선이라는 거 선번호로 구분되는데 여기는 선번호가 없어요. 이렇게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요쪽 3-선이 기동 코일이 콘덴서를 거쳐서 나오죠. 그죠? 콘덴서를 거쳐서 외부로 놓은 이 빨간선이 3번 선입니다. 이 빨간선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뒷면에 가리네요. 요 가려져 있는 요 3번 선, 이 빨간 선이 3번 선이죠. 그러면 이게 이 콘덴서 항목이 되겠고, 요 콘덴서를 이걸 빼버리면은 이제 회로가 분리되죠. 그리고 요것이 내부에, 이것이 외부로 인출되는 선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본다면 요 검은 것이 한 개는 1번, 한 개는 2번, 그리고 요거에 3-선이 되겠죠. 요것의 저항값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래서 옴에 두시고, 자, 외부에 인출되어 있는 요 선, 검은 선 두 개 사이를 재보니까 그 저항값이 3.5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하고 나머지를 저항을 재보니까 저항은 메가옴이 나옵니다. 메가이기 때문에 거의 끊어진 거죠. 이거하고
요거 사이를 재봐도 메가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끊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 끊어지죠.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계가 1번, 2번, 여기가 뭐다? 3번 사이 되겠죠. 그럼 이게 3-3이라고 보고, 이거하고 이거 사이를 재볼게요. 이게 도민지 5.9, 6옴으로 볼게요. 이거하고 이거 사이도 5.9, 6옴.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사이는, 검은 것도 이거 사이는 3.5. 6옴, 6옴, 3.5옴이 되는 거예요. 이게 3.5옴이고요. 여기가 뭐다? 요 장 측정할 값이 6옴, 6옴이었죠. 그럼 여기가 전체가 3.5옴이라는 거는 3.5옴이라는 건 3.6으로 볼게요. 보고 이 반은 얼마입니까? 장값이 반은. 그럼 이 장의 길이가 반이기 때문에 반은 누르겠죠. 그러면은 1.8이 되겠습니다. 요 빨간 부위가 1.8옴, 요 빨간 부위가 1.8옴. 돼서 뭐다? 3.6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 사이의 장이 6옴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1.8옴이니까 여기는 몇 옴이 됩니까? 4.2옴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4.2 더하기 1.8은 6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주 코일의 장값은 3.6옴이고요. 이 보조 코일, 기동 코일의 장값은 4.2로서 그보다 크죠. 큰 게. 그래서 이게 뭐다? 운전 코일. 이게 뭐다? 기동 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깥쪽이 약간 두껍고 좀 많이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뭐다? 조금 뭐다? 가늘고 조금 적게 감겨 있죠. 그래서 바깥쪽에 굵을수록 장값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바깥쪽이 운전 코일, 안쪽이 뭐다? 가늘수록 장값이 큰 거죠. 그래서 기동 코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의 장값이 조금 차이 있는 거 봐가지고는 감을 때 운전 코일은 좀 굵은 걸로 감고 기동 코일은 약간 가는 걸로 감아서 기동이 되고 나면은 요 기동 코일은 그 역할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렇게 감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는 요 스위치가 원심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거쳐서 놓은 선이 요 원심 스위치를 거쳐서 단자로 공급되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고 나면 회전력에 의해서 이 스위치가 뭐다? 열려버리죠. 열려버리면은 여기로 가는 전기가 차단되겠죠. 여기로 가는 전기가 차단될 겁니다. 그래서 운전 코일에만 전기가 공급되고 기동 코일은 전기를 차단해서 에너지를 전략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열어서 콘덴서에 놓는 전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역시 삼선식인데 외부에 콘덴서를 부착하는 전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형 전동기는 외부에서 콘덴서를 별도로 부착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용량이 좀 큰 경우는 내부에서 콘덴서가 부착되어 있지만은 모터 용량이 작은 경우는 뭐다? 외부에서 콘덴서를 부착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타입의 내부 결선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이 아까처럼 앞에 같은 경우는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이 이렇게 같이 쓰긴 쓰는데, 그래서 세 가닥이 놓는데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측정해 보면 실제 측정해 보시니까 요 운전 코일 쪽이 3.6옴 정도, 기동 코일 쪽은 4.2옴 정도로 기동 코일의 장이 약간 컸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묶여 있는데 가운데 단자를 묶어서 빼는 게 아니고 한쪽을 그냥 묶은 거예요. 묶어서 한쪽을 운전, 한쪽을 기동, 또는 이걸 운전, 기동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이 달리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운전 코일 중간에 탭을 빼서 기동 코일을 달았다면 이거는 두 개의 코일을 감아서 한쪽은 운전, 한쪽은 뭐다? 기동을 보고 한쪽은 뭐다? 같은 공통 개념으로 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측정해 보면 이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자, 모타에서 나오는 선색깔이 회색, 백색, 흑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회색과 백색 사이의 장을 측정할까요? 요거 사이 장을 측정하니까 1.1kΩ이니까 약 1kΩ 봅시다. 그래서 1000옴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회색과 백색 사이 장값은 뭐다? 회색과 백색 사이 장값은 1000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색하고 흑색 사이는 0.5kΩ이니까 약 500으로 볼게요. 500옴의 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색과 회색 사이는 역시 0.5니까 kΩ이니까 500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닥 사이 장값을 측정하면 장값이 가장 큰 단자가 백색하고 회색 사이가 가장 커요. 이게 1000옴이고요. 그리고 장값이 작은 단자 두 개가 있었죠. 흑색과 뭐다? 백색 사이하고 또 흑색하고 회색 사이가 각각 500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옴, 500옴 두 개가 있고 그것이 직렬 연결되면 뭐다? 1000옴이 된다는 거죠. 직렬로. 그래서 이게 직렬이 가장 클 때가 백색과 회색이죠. 백색과 회색 사이가 요 500과 500이 뭐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요 흑색은 공통으로 빼낸 거야. 그래서 흑색하고 백색은 500, 흑색하고 회색도 500, 그리고 백색하고 회색은 직렬로 1000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럼 콘덴서를 어디에 부착하느냐? 외부 부착이니까 이때 세 개의 단자 중에서 저항자고 저항자고 저항자였을 때 가장 큰 저항이 노는 그 두 단자 사이에 콘덴서를 부착하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백색과 회색 사이에 콘덴서를 부착해서 운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이제 회로의 장은 이상이 없고 역시 전련장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전련장은 전련장 측정기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전련장 측정기로 한 개는 외암에 갖다 대고요. 샤프트나 이런 외암에 갖다 대고 나머지는 코일이니까 단자에 갖다 대면 되겠죠. 이렇게 인가 측정하니까 전련 상태가 무한대로 좋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코일에서 바깥으로 전기가 새 나오지 않는다라고 확인했고요. 이거는 기동 코일과 원전 코일이 묶였기 때문에 이 코일 간의 전련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품이 카다로그 없더라도 백색과 회색 사이에 콘덴서, 가장 큰 장이 나오는 그 두 단자 사이에 콘덴서를 부착하고 여기 R전기 위쪽에 백색 연결하면 정예전, 회색 연결하면 역회전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제품이 카다로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선에는 R전기 그리고 백색과 회색 사이에 콘덴서 달고 여기 회색 쪽에 전기 T전기를 두면은 역회전 그 다음 요 백색 쪽에 전기를 두면 T전기를 두면은 정예전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한번 운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사 아래쪽을 R, 위쪽을 T로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공급하는 전원을 우측을 R, 좌측을 T로 보겠습니다. 페이사 그렇게 본 거예요. 자, R 전원을 어디에? 흑색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백색, 흑색에 요 흑색선에 R 전원을 공급하고 그리고 자 회색과 백색 사이에 콘덴서를 걸죠. 그래서 콘덴서를 가져와서 콘덴서 양 끝단을 요 양단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T전원을 회색 선에 연결하면 T전원을 회색에 연결하면 여기죠? 여기가 회색입니다. 회색 첫 번째 단자에 있는 회색에 연결하면 역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CW라고 표현하죠. 역회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모터에서 샤프트를 보는 걸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이걸 우리는 역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터에서 샤프트 쪽으로 나가는 회전 방향을 우리는 가지고 역회전이냐 직근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T전기를 회색 선이 아닌 백색의 연결 단자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백색에 연결된 이 단자, 요 단자에 T전기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전을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을 응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터에서 샤프트 쪽을 기준으로, 축 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이렇게 된 걸 우리는 정해져 방향. 그래서 CW 방향, 시계 방향에 대해서 CW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선도에서 흑색선에 R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백색과 회색선 사이에 콘덴서를 설치했죠. 그리고 그 콘덴서의 접촉점에 백색 쪽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 이건 뭐다? 전개전. 그래서 백색 쪽에 전기가 T 전기가 공급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된 상태에서 전개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백색 연결 단자에 T 전기가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전원은 R에서 T로 물 흐르듯이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R에서 T로 이렇게 전류고 흐르고요. 또 아래쪽을 통해서 R에서 T로 이렇게도 전류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콘덴서가 걸려서 전류가 흘러가는 쪽을 기동코일, 그리고 콘덴서가 걸려있지 않은 쪽을 운전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가 운전코일, 아래쪽이 뭐다? 기동코일이 되고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이럴 때 정회전 운전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회색에 T 전기가 공급이 된다면, 자, 백색과 회색 사이에 콘덴서가 설치되고 회색 단자에 T 전기가 공급된다면, 백색이 아닌 이제는 전류가 어떻게 공급되냐면은 자, R에서 T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경로 하나, 그리고 또 R에서 T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로 하나죠, 그죠? 두 개의 경로인데 요 빨간 경로는 코일을 통해서만 전류가 흘러가고 요 파란 경로는 콘덴서를 거쳐서 가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거쳐서 가는 경로가 뭐다? 바로 기동 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는 기동 코일, 아래쪽이 뭐다? 운전 코일이 된 거예요. 근데 전류의 방향은 요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요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요 경우나 전류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정회전, 역회전 한 이유는 이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은 구분이 없습니다. 운전 코일에다가 기동 코일에다가 운전 코일에다가 그리고 흘러가는 전류 방향 동일합니다. 그러면 운전 방향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냐면은 운전 코일과 기동 코일이 역할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역회전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내용을 설명하면 자, 두 개의 코일이 있는데 왼쪽이 운전, 오른쪽이 기동이었다가 이제는 이게 기동, 이게 뭐다? 운전으로 서로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 뭔 내용이냐면은 얘가 운전, 얘가 기동이라면, 기동 코일이라면 기동 코일은 콘덴서가 걸려있죠. 그럼 콘덴서는 90도만큼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운전 코일에 비해서 기동 코일은 90도만큼 앞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앞선 자석, 즉 N극의 자석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먼저 N극이 됐다가 조금 있다 뭐다? 운전 코일이 N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석이 N극이 조금 있다 운전 코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자석의 이동에 의해서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동 코일에서 운전 코일로 자석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자석이 이동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요 경우는 기동 코일이 먼저 자석이 되고 운전 코일이 90도 후에 자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석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왼쪽의 회로와 오른쪽의 회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